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때문에 70대 할머니와 결혼한 가난한 대학생. 열흘 후 그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입니다. 가난한 현실에 절망한 한 대학생이 듣는 사람마다 경악할 만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아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70대 할머니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죠. 차가운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결혼. 하지만 낡은 저택에서 생활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고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 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끼를 굶는 날이 더 많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노력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그것은 제가 가난한 고향에서 가져온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비, 월세, 식비, 하루하루 밀려오는 생활비는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제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대리운전, 배달,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흠뻑 젖은 채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여다본 카페, 창문 너머로 같은 과 동기들이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신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는 거의 1억 원. 도시 사람들에게는 모아둔 돈의 일부일지 몰라도 저희 집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도 같은 액수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돌볼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고개조차 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채에 손을 댈까도 생각했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특별한 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피팅 모델, 임상시험 참가자, 심지어 룸메이트 친구가 소개해준 유산 상속을 위해 위장 남편이 필요한 사람 역할까지도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여준 스마트폰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5세 미만 남성 구함, 고령의 여성과 계약, 결혼, 금전적 지원 2억 원, 육체적 관계 없음,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 동거, 이후 이혼 가능.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억 원. 어머니를 살리고 학업을 계속하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비도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약값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밤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친구가 알려준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녁 종로의 한 카페에서 봅시다. 혼자 오세요. 이건 진지한 거래입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한산했고 노란 불빛이 공간을 어둡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에 한 할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짙은 색의 비단 저고리를 입고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쪽 쥔 모습, 손에는 고급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예시아기에서 걸어 나온 듯한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고도 총명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 다정하면서도 날카로워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민준 군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앉으라고 권한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름은 서윤이, 71세, 자식은 없고 재산은 좀 있지. 서류상으로 내 법적 남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이유는 알 것 없고 열흘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내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면 2억 원을 주겠네. 혼인신고 때 절반, 열흘 동거가 끝날 때 나머지 절반을 이체해주지.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감정이나 그런 건 필요 없으신가요? 필요 없어. 그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한 짧은 연극일 뿐이야. 자네는 조용히 예의 바르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네. 그 후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되고. 할머니는 저를 보며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동의하면 물을 수 없네. 약속을 어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워 저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저희는 아침 일찍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고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70대 할머니와 결혼하다니 그것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입니다. 서윤이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각오한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딱 열흘이야. 열흘만 지나면 다 끝날 거야. 그날부터 제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저는 할머니께서 새로 결혼한 부부처럼 식사라도 하거나 담소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한마디 던질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저는 말없이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마주쳤던 사람들의 눈빛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기이한 생물체 보듯 했습니다. 70대 할머니와 결혼한 젊은 놈이라니 이상하게 보일만도 했죠. 낡은 4인승 세단이 저희를 태운 곳은 성북구의 깊은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이끼가 낀 2층짜리 집, 굳게 닫힌 철문은 공포 영화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해서 키 큰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풍스러움과 음산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회색빛 벽, 반쯤 닫힌 창문, 담장을 뒤덮은 담쟁이 덩굴. 할머니가 이곳에 산다는 것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폐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뒤편에 있는 방에서 지내게. 2층에는 올라오지 말고 제사 지내는 방은 열지 말게.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집을 나서지 마.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자네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따라야지. 딱 열흘이야. 잘 해내고 돈 받아가게. 할머니는 제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거의 빛이 들지 않았고 희미한 등불만이 얼룩진 벽과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한약재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모를 기묘한 향기가 떠다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한 바퀴 둘러보게 한 뒤 아래층의 작은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열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방이야. 냉장고, 선풍기, 침대, 개인 화장실도 있네. 내가 부르기 전엔 나올 필요 없어. 식사는 매일 문 앞까지 가져다 줄 걸세.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서려던 할머니는 문득 멈춰서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밤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언가를 보더라도 절대 문을 열지 말게. 알겠나?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째서 그 말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방에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침구는 깨끗했고 작은 책상과 커튼이 달린 창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바닥 타일부터 벽까지 스며드는 한기에 저는 외투를 걸쳐야 했습니다. 저는 선풍기를 켜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퇴를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70대 할머니의 법적 남편이 되어 도시 한복판의 기이한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바깥의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렸고 새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간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이내 누군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듯한 가볍고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굳게 닫힌 방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의 것 같은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방문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아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께 문자를 보내려 했지만 할머니는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폴더폰을 쓰셨고 메신저 앱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숨 소리는 멎었다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작지만 길고 애절하게 이어지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문에 귀를 바싹 갖다 댔습니다. 울음소리는 멀어지다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문득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밤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무언가를 보더라도 절대 문을 열지 말게. 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말대로 시간제 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제 방문 앞에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고단한 인상의 아주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물어보려 하자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낮에 집안은 밤보다 덜 음산했지만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흑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같은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단정한 얼굴의 그 남자였습니다. 모든 사진에서 할머니는 그 남자 곁에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모든 사진 속 할머니의 눈빛은 아주 기묘했습니다.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남자가 저와 몇 군데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2층에서 찻잔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분의 사진에 함부로 손대지 말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할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이었네.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고 45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이지.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했습니다. 왜 내가 그분과 닮았을까? 왜 할머니는 나를 선택했을까? 이 얼굴 때문인가? 돌아서기 전 할머니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과 그토록 닮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자네와 결혼할 필요는 없었을 걸세. 그날 아침 할머니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과 그토록 닮지 않았다면 내가 굳이 자네와 결혼할 필요는 없었을 걸세. 그 말은 마치 희미한 고백처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 때문인지 아니면 이 저택의 분위기 때문인지 그날 저는 제 방을 멀리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저는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70대 할머니의 법적 남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친구가 놀라거나 비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 1억 원. 할머니는 혼인신고 후 약속대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와 수술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오시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들에게 빌렸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속이고 제 자신을 속였으며 이제는 이 집 자체에 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주변 공간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층으로 향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하염없이 앉아 기와장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다시 2층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가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금지했던 곳. 왜 금지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집의 한 층일 뿐인데 아니면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호기심은 커져갔고 마침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계단은 제가 발을 디딜 때마다 마치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것처럼 삐걱거렸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을 마주했습니다. 시간의 먼지가 쌓인 1층과 달리 2층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가구들도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흑백 결혼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 중앙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커다란 나무문이 있었고 문 위에는 전생의 인연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다지 넓지 않지만 장엄하고 서늘한 제사 공간이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커다란 제사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전에 봤던 사진 속 남자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아래에는 박진우 1950년생 1981년 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자. 사진으로 보아 그는 세상을 떠날 때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버지께서 19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와 같았습니다. 제사상 옆에는 나무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안에는 수십 권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권을 집어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79년 5월 10일. 오늘 남대문 시장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진우 씨의 일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넘겼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다정했지만 도도했다. 나는 바보 같은 사랑꾼이 되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은 녹아내렸다. 왜 이렇게까지 궁금한지 알 수 없었지만 중간쯤 넘겼을 때 제 눈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81년 5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안다.
지독한 심장병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떠나더라도 그녀가 슬퍼하지 않기를, 나 때문에 평생을 외롭게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주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일기 속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제자리에 두려던 순간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만년필로 쓴 보라색 잉크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하게 하지 마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할 정도로 닮았더라도. 저는 들키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걘가?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꾸짖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는 안으로 들어와 떨어진 일기장을 주워 조용히 장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자네는 약속을 어겼네. 이제 떠나게 가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야. 눈빛, 콧날,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가슴이 아릴 정도로 닮았어. 나는 40년 동안 누구도 그 사람을 대신하게 하지 않았네. 누구도 내 죽은 심장에 닿지 못했지.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정문 앞에서 자네를 봤고 나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네. 하지만 그게 저에게 그리고 할머니께 공평한 일일까요? 할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강요한 게 아니야. 자네가 스스로 동의했지. 나는 단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 후엔 모든 게 끝날 걸세. 저는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부유했던 한 여인이 이제 낡아버린 과거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의 그림자, 도구가 된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하얀 셔츠를 입고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할머니가 있었지만 20대 여성처럼 젊고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웃고 떠들었고 저 멀리에는 진우 씨가 슬픈 얼굴로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그 꿈이 그렇게나 현실 같았을까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옆방에서 할머니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 보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요. 저를 용서해요. 저는 그날 밤 이후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꿈,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제가 마당에 손을 잡고 서 있던 그 꿈은 마치 시간이 뒤틀린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꿈속의 감각은 전혀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햇살의 따스함, 할머니 손의 온기,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오싹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 멀리 서 있던 남자, 저와 똑같이 생긴 그 남자가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침까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마치 현실에서 벗어난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위한 계약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더 깊고 잘못된 것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고 노란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집안의 축축함을 말려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경고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2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진장 앞에서 한참을 서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대부분은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박진우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몇 장은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그는 저와 기이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눈빛, 콧날, 입술, 심지어 등을 꼿꼿이 펴고 고개를 왼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자세까지 마치 복제품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한 가지 생각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분과 혈연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문득 어릴 적 제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회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더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친가 쪽 친척은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 아버지가 이 사진 속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서둘러 방으로 내려가 스마트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옛날에 아버지 성함이 뭐였어요?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냥 대답해주세요. 아버지 성함이요. 박진우. 박진우란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박진우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198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맞다. 하지만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날 오후 저는 고향에서 온 소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빗돌한 글씨체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20년 넘게 너를 속여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특히 네가 그 황당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이상은 말이다. 1980년 엄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습 간호사로 일했단다. 그때 내 아버지 박진우 씨가 말기 심장병으로 입원했었지. 그는 신사적이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 아내가 바로 지금의 서윤이 할머니란다. 당시 그분은 해외 출장 중이라 돌아오지 못했지. 엄마와 그분은 짧은 한 달 동안 감정이 싹 텄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단다. 그분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도 알았지. 하지만 그분을 간호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 곁에 아무도 없어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엄마는 너를 임신했단다. 내 아버지는 몇 주 뒤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분의 가족에게 알릴 용기가 없었어. 서윤이 할머니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조용히 일을 그만두고 너를 안고 고향으로 내려와 혼자 너를 키웠단다. 너는 바로 박진우 씨의 마지막 핏줄이란다. 서윤이 할머니를 만났다면 부디 조심하렴. 그분은 내 존재를 모르신다. 만약 그분이 아시게 된다면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구나.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눈물겨운 그림처럼 맞춰졌습니다. 민주는 돌아가신 그 남자의 친아들이었고 잘못된 사랑의 결과였으며 서윤이 할머니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명의상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의 고리, 세 사람 사이에 얽힌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렵고 분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정식 아내였던 서윤이 할머니가 저와 부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저를 건드린 적은 없지만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침묵해야 할까? 저는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하얀 비단 옷을 입고 나무 상자를 든 채 집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가 보구나.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진우 씨에 대해서, 그리고 저에 대해서요. 할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낡은 일기장을 읽다가 자네의 눈빛을 다시 보았네. 유전자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었어. 자네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 자네를 만났을 땐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내 심장이 말을 듣지 않더군. 단 열흘이라도 자네를 곁에 두고 싶었네. 내가 이기적이라는 건 인정하네. 하지만 나는 단지 청춘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목이 메어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와 할머니는 거실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울지는 않았지만 공기는 목구멍에 걸린 듯 무거웠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과거, 후회와 원망, 그리고 채식지 않은 사랑의 무게가 담긴 말들이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앞에 놓인 나무 상자의 뚜껑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상자는 할머니가 그날 밤 저를 만났을 때 꼭 껴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자네에게 2층에 올라가지 말고 사진에 손대지 말고 진우 씨에 대해 묻지 말라고 했는지 아나? 할머니는 나무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셔서요. 아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열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의 반평생을 남편도 자식도 친척도 없이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재산과 사업을 지켜온 것도 상실감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날 할머니는 울지도 한탄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그때부터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이 여성은 서류상 아내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모습이 아닌 세상의 풍파에 너무 오래 시달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늙은 나무처럼 연약하고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상자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게.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뭉치, 몇 가지 작은 물건, 결혼 반지, 목걸이, 그리고 정, 짐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비단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들어 부드럽게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머니의 손처럼 가늘고 차가웠으며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죽을 때 함께 묻으려고 했네. 하지만 이제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느릿했습니다. 자네가 이 물건들을 간직할 권리가 있는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이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계약을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할머니가 깊이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이자 낡아버린 기억의 산증인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연극 속에서 제 아버지의 자리에 놓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자네가 마당 아래 앉아 있을 때 얼굴을 자세히 보고 알았네. 처음에는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나 했지. 하지만 자네가 제사상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저를 붙잡아 두셨어요? 저는 씁쓸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았네. 하지만 자네를 보면 오늘날까지 나를 살게 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 단 열흘이라도 자네를 곁에 두고 싶었네. 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없네.
임신한 적이 있었지만 사고로 일찍 잃었지. 그 후로는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는 그분의 핏줄을 이은 유일한 아이야. 내가 진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자네는 모를 걸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가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제가 생각했던 기이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여전히 아들이라는 한 단어에 가슴 아파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미안하네. 만약 자네가 역겹다고 느낀다면 당장 여기서 떠나고 싶다면 잡지 않겠네. 그리고 남은 1억 원은 약속대로 자네에게 보내주겠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돈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운명이 왜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무언가 정해진 것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높이 떴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나간 듯 더 이상 무겁지도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 방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제사상 앞에 서서 향을 하나 피우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마음의 소리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를 향해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제 다 컸다는 것, 어머니가 고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아버지가 예전에 살았던 바로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제가 일어섰을 때 할머니는 어느새 문 앞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마치 자신의 친아들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자네를 민준이라고 불러도 될까? 남편도 아니고 계약자도 아닌 그냥 민준이라고.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다면 뭐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고 차가운 바닥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계약 결혼에 남은 사흘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이상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에서 유일한 가족, 손자처럼 아들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어머니에 대해,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밤을 새워가며 배달 일을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당신과 진우 씨가 사랑했던 시절, 강릉으로 떠났던 여행, 몇 장에 걸쳐 쓴 손편지,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할머니는 저를 뒷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늙은 자두나무 아래 할머니는 쇠 상자 하나를 묻었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통장, 예금 증서가 들어있네. 모두 자네 이름으로 해두었어. 하지만 이 집은 팔면 안 되네. 평생을 사랑하고 기다린 한 여자의 마지막 기억으로 간직해주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치 다정한 어머니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하는 것까지 진우 씨를 꼭 닮았구나. 고요한 저택에서의 7번째 밤이 끝날 무렵 저는 2층 발코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어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할머니는 자두나무 아래에 쇠상자를 묻고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저에게 주는 마지막 혼수라고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며 온갖 험담을 견뎌내신 어머니,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을 20년 넘게 숨겨오신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저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제 편지 받으셨어요? 받았다. 읽고 밤새 울었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 그분 댁에 있는 거니? 네,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민준아, 거기서 나올 수 없겠니? 엄마가 부탁할게. 그분이 네가 누군지 알게 하지 마. 만약 그분이 아시면 엄마는 무서워. 이미 알고 계세요, 엄마. 저는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화내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셨어요. 그분의 핏줄을 이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이셨다고.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엄마, 이게 운명인지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거의 거센 파도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분이 이미 아셨고 너를 해치지 않으셨다면 네가 스스로 결정하렴. 엄마는 막지도 붙잡지도 않을게. 그저 네가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저 이제 다 컸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면서도 제 말을 따랐습니다. 저택 문으로 들어서기 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가 한번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한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아들을 둔 여자들로서 서로를 마주하기 위해서요.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보자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없이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제가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친어머니세요. 아버지 진우 씨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으신 분이요.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1초, 2초,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찬찬히 뜯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은숙 씨.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때 대학병원에서 당신을 본 적이 있네. 진우 씨가 입원했을 때 그에게 사과를 깎아주던 젊은 간호사가 바로 당신이었지. 나는 알고 있었네. 그저 모른 척 했을 뿐이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네. 이제 우리 둘 다 늙었고 원망과 질투도 다 흘러갔으니 딱 한 가지만 묻겠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나? 어머니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두 여자, 한때 아내였고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그들이 깊이 사랑했던 남자의 기억이 묻힌 자두나무 아래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가난한 대학생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완전했지만 진실했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끝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약 결혼의 마지막 사흘은 늦가을 바람처럼 가볍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인신고서 위의 서명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할 책임감. 한 남자로 인해 무너졌던 두 인생을 이어주는 것 말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내일 떠나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는 요양하시도록 외삼촌 댁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여기에 남아서 할머니의 손자로 할머니를 돌보고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히 바라지도 못했네. 그저 자네를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늘이 내게 더 큰 선물을 주시는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늦게 찾아온 인연이 한평생의 인연보다 더 아름다울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이한 만남 이후 40년 동안 어둡기만 했던 저택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문틈으로 스며들던 바람소리도 2층에 발을 디딜 때마다 느껴지던 섬뜩한 한기도 없었습니다. 대신 집은 삶의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 나지막한 대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때로는 제가 서투르게 밥을 태울 때마다 터져나오는 할머니의 까르르 웃는 소리까지도요. 저는 아예 1층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임시 거주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집의 현관 열쇠를 주셨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어떤 호칭보다 더 큰 인정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계약자도 진우 씨의 그림자도 아닌 서윤이 할머니의 손자 민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고 할머니와 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무슨 사내 아이가 계집애처럼 부지런하담. 저는 웃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엄마이자 아빠 역할을 하셔서 제가 특별 훈련을 받았거든요. 할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젊었을 적 할머니가 분명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깊고 따뜻하며 모든 것을 겪어낸 눈빛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약 일주일 후 저는 친한 친구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전에 저에게 이 계약 결혼을 소개해 주었던 룸메이트 성호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자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저녁 8시 드라마 찍냐? 내 어머니가 이 할머니 남편의 옛 애인이었고 이제 이 할머니가 내 양할머니가 됐는데 이 저택에서 같이 산다고.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사포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사실이야.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지. 성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너 참 기구한 팔자다. 성우와 다른 친구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차를 우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서윤이 할머니, 우리 양할머니셔. 할머니는 세 사람을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들 오너라. 밖이 더우니 집으로 들어오렴. 성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야, 저번에 네가 말할 땐 엄청 차가운 분이라며 지금은 완전 딴판인데? 선녀 같으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곁에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밥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수십 년을 외롭게 산 사람은 그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법이야.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제가 낡은 앨범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겉면에는 은숙 씨에게 혹시 다시 돌아온다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1981년에 썼던 거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지갑에서 그 사람과 은숙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지. 알고 있었지만 화를 내진 않았어. 이 편지를 써서 병원 사물함에 넣어두었네. 언젠가 그녀가 물건을 찾으러 돌아오면 볼 수 있도록.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그랬지. 그 후 할머니는 편지를 집으로 가져와 붙이지 않고 쓰다만 마지막 장처럼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열었습니다. 오래전 할머니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 씨, 저는 모든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했고, 당신이 제가 남편이라 부르는 사람의 핏줄을 가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그를 사랑했다면 그 감정은 저주받을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단 한 가지 바랍니다. 훗날 아이를 낳거든 그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주세요. 그 아이가 비록 엇갈린 사랑 속에서 태어났지만 진실한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돌아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잘 살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그는 마지막 날들을 외롭게 보냈을 테니까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증오, 질투, 그리고 사회적 편견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다만 마지막 장에서 태어난 저는 과거가 온전히 닫힐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행운아였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마음을 더 활짝 여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옛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얘가 민준이 내 손자야. 내가 40년을 기다린 아들이지. 저는 할머니 곁에 서서 웃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는 제게 새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니 증명사진을 찍어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 나중에 자네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서류 정리를 해둬야지. 저는 입술을 깨물고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어디 못 가게 할 거니까요.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가볍고 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낡은 저택에서의 삶은 평온하고 따뜻하며 부드러운 세장으로 넘어간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만약이라는 단어를 장담할 수 없는 법. 사람이 가장 평안하다고 느낄 때 종종 불행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데 검고 번쩍이는 세단 한 대가 저택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키가 크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 뒤에는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를 낀 험상궂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따라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라는 말에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여자를 보자마자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희 언니. 그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언니가 남에게 새 유언장을 써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뒤에 서서 조금 놀랐습니다. 남이라니. 할머니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손님을 안으로 초대하고 제게 차를 내오라고 한 뒤 미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잠시의 침묵 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만이냐?
이제 와서 이곳에 온 게 재산 때문인가 보구나. 빙빙 돌리지 않을게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자식도 없잖아요. 제가 언니의 가장 가까운 친척 조카예요. 만약 언니가 이 젊은 녀석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의 진짜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 호적에 남은 유일한 친척이에요.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자주 언니를 찾아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안 후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애도 못 낳는 여자는 그냥 죽어서 땅이나 덜 차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나. 미영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땐 제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요. 아니,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넌 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리적이었을 뿐이야. 내가 자식이 없으니 언젠가 이 저택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알고 있었어. 늘 알고 있었지. 저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차를 든 제 손까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넌 누구야? 왜 이 집에 살고 왜 할머니가 너한테 재산을 주는데? 저는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박진우 씨의 아들입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우는 언니 남편이잖아. 할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맞아. 민준이는 그이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야. 과거의 일이고 나는 이 아이를 받아들였네. 미쳤어요? 남편의 혼외자를 받아들이고 재산을 다 준다고요? 가문의 명예는 생각 안 해요. 가문의 명예? 할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박씨성을 가진 유일한 혈육인 내가 5년 전 내가 입원했을 때 나를 돌보기를 거절했지.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명예를 논하는가? 그 말다툼이요. 그 여자는 분노에 차 돌아갔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노인 상대 사기 및 재산 갈취 혐의 고소였습니다. 저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젊은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서윤희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양할머니이십니다. 혈연적으로는 할머니의 돌아가신 남편 박진우 씨의 아들입니다. 증명 서류도 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출생증명서 사본과 저를 상속인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할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서윤희 씨의 친척인 최미영 씨가 제기한 당신이 감정에 호소하여 재산을 갈취했다는 고소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저에게는 진실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항상 목소리를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긴장하고 있을 때 경찰서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김은숙, 민준이의 친모입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과 진우 씨의 관계, 임신기간, 신분을 숨긴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할머니의 기막힌 만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할머니께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은 게 아닙니다. 저는 민준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강요에 의해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일이 일단락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벽에 얇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책도 읽지 않고 차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살랑이는
자두나무가 있는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을 잃는 게 두렵지 않네. 재산도 아깝지 않아. 단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게 두려울 뿐이야. 저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니까요. 어머니가 경찰서에 출석해 증언한 후 모든 일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와 함께 서재에서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제 스마트폰으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늙은 할망구 속인 게 그걸로 끝난 줄 알아? 동네방네 내 진짜 얼굴을 다 알려주마. 너희 모자는 그냥 사생아일 뿐이야. 그 저택을 통째로 삼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없는 대포폰 문자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짐작은 갔지만 아무것도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넋이 나간 모습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준아? 저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스팸 문자예요. 익숙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께 드릴 음식을 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총각이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할머니 남편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면서 집을 차지하려고 한다더라. 그러게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연기력이 대단한가 봐. 할머니가 불쌍하지. 늙어서 이용이나 당하고. 저는 이를 악물고 뒤돌아보거나 해명하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말을 섞을수록 소문만 무성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장 본 것을 내려놓자마자 할머니가 저를 심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속았다고 하더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할머니만 저를 믿어주시면 돼요. 나는 널 믿는다. 할머니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렵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주먹을 꽉 쥐어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노트북을 켜고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정보들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저를 출구 없는 분쟁 속으로 끌어들이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제 사방의 낡은 서류들을 뒤지다가 저는 할머니가 2015년에 작성한 유언장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원본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유언장에 적힌 상속인의 이름이 최미영의 아들 김강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우는 바로 그날 미영 씨와 함께 왔던 험상궂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늘 선글라스를 끼고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산적이고 캐묻는 듯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집을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본을 들고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왜 예전에 미영 이모 아들에게 유언장을 써주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2015년에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죽는 줄 알았네. 그때 미영이가 유일하게 찾아와서 죽을 좀 가져다 주더군. 나는 그 애가 변한 줄 알고 기뻐서 유언장을 그렇게 썼지. 하지만 나중에야 그 죽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는 걸 알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 나는 꼬박 하루 밤낮을 정신없이 잤네. 깨어나 보니 방안이 온통 뒤져져 있었고 금고는 부서지고 보석들이 전부 사라졌더군. 미영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 그때 그 애의 진심을 알았지. 나는 옛 유언장을 파기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그들이 너를 고소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나는 모든 것을 말할 걸세. 다음 날 아침 경찰서는 새로운 고소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확인서와 출생증명서 발췌본 외에도 할머니의 서명과 공증이 있는 옛 유언장 사본, 그리고 2015년 사건에 대한 할머니의 증언 녹음 파일까지 가져갔습니다. 미영 씨가 아들 강우와 함께 왔을 때 두 사람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서 전 재산을 차지하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집은 제 언니의 집이고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윤이는 과거 최미영에게 수면제가 든 죽을 받아먹고 내가 아픈 틈을 타 재산을 뒤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나는 2015년 유언장을 스스로 파기하고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박진우 씨의 아들 김민준입니다. 강우가 달려와 컴퓨터를 끄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미영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몰라요. 그런 짓 안 했어요. 2015년 병원 CCTV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어. 저런 말을 어떻게 믿어?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공증인의 확인, 정신과 의사의 행위 능력 확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경찰관이 미영 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첩하여 무고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모든 것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해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는 밖으로 나와 햇살을 맞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곁에는 제가 있고 할머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마침내 보호받는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야위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온기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등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어야 할 사람, 할머니와 어머니가 모두 제 편에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선물처럼 혹은 과거로부터 온 뒤늦은 메시지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날 할머니는 제게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다락방을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진우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옛 물건들은 모두 시간의 두꺼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삐걱거리는 나무 사다리를 타고 낡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물건, 낡은 종이, 옛 옷에서 나는 특유의 곰팡내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락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나무, 괴짝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이버로 뚜껑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몇 분 후 괴짝이 펑 소리를 내며 열렸고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안에는 책과 낡은 양복 몇 벌, 젊은 시절의 가족 앨범, 그리고 파란 비단천에 소중하게 쌓인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젠가 당신이 이걸 읽게 된다면.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버지, 박진우 씨의 편지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걸 찾았어요. 나무에 물을 주시던 할머니는 돌아와 봉투를 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마치 기억의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의 일부를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의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한 줄 한 줄, 마치 잠든 기억을 베는 칼날처럼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희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더 일찍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하지만 내게는 용기가 없었소.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할 용기가. 그녀는 은숙이라는 간호사였소. 그녀는 내가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소. 동정받고 싶지 않아 내가 숨겼소. 내가 비겁하고 이기적이라는 걸 알지만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두려운 인간일 뿐이었소. 은숙 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소. 당신이 없던 마지막 날들, 바로 그녀가 나를 돌보고 격려하며 외롭지 않게 해주었소. 그리고 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소. 알아요, 윤희 씨.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할 거요. 하지만 그 여인이 병마의 폭풍 속에서 내게 한 조각의 평화를 느끼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소. 아마 그녀가 내 핏줄을 가졌을지도 모르오. 만약 그렇다면 부디 그녀를 미워하지 말아주시오. 당신은 내가 사랑한 사람, 그녀는 내가 빚진 사람.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내가 맡기고 싶은 사람이오. 언젠가 그 아이가 당신의 삶에 들어온다면 부디 나를 용서하고 나의 남은 일부로 받아주시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진우.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을 때 할머니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할머니가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괴로워했고 고뇌했으며 언젠가 제가 어머니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저녁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사방에 조용히 앉아 진우 씨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편지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고 오신 어머니도 저와 함께 마루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요, 엄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야. 앤, 어떻게 아세요? 만약 원망했다면 이 편지를 간직하지도 40년 동안 아무런 원망 없이 기다리지도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 같은 분은 한 번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단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미소는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숙 씨, 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날들을 돌봐주어서. 내가 곁에 없어서 손도 잡아주지 못했고 등 뒤의 땀도 닦아주지 못했소. 당신이 나 대신 해주었고 이제 그의 핏줄을 키워주었구려. 진심으로 감사하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때 적대적이었던 두 여인이 친자매처럼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할머니는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먼 곳을 응시하는 눈으로 진우 씨의 사진을 보지 않았고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더 부드러운 미소로 예시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어느 날 오후 할머니와 제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언제 떠나도 마음에 미련이 없을 것 같구나.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어디 가시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손주 안겨드릴 때까지 사셔야죠. 할머니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노력해야겠구나. 내가 죽으면 너처럼 매일 아침 이 자두나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야.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렀습니다. 제가 70대 할머니의 계약 남편 자격으로 이 낡은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날부터 이제 이 집의 혈육이 되기까지 한 달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마치 한평생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나무에 물을 주던 아침, 차를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듣던 오후, 그리고 저와 어머니, 할머니 셋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듣던 저녁. 모든 것이 현실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무더운 오후, 그 꿈은 갑작스럽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찌개를 끓일 재료들을 잔뜩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가 기둥에 기댄 채 가슴을 부여잡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며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소리치며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할머니를 부축하러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제 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할머니를 안으로 옮기면서 택시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숨을 약하게 쉬세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 구급차는 10분도 채 안 되어 도착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숨결은 너무나 약해서 작은 바람에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할머니를 급히 검사하러 데려갔습니다. 저는 복도 밖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도착하셔서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셨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들아. 할머니는 강하신 분이 잤니?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와 어머니를 별도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분은 3기 신부전이며 폐에 합병증이 왔습니다. 이전에 심장질환 병력이 있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의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환자분께서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안 돼. 나는 준비가 안 됐어. 할머니를 잃을 수 없어. 진심으로 할머니라고 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나를 기다려온 분이 이제 나를 떠나려고 하신다고. 사흘 동안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매일 침대 곁을 지키며 얼굴을 닦아드리고 손을 주물러드리고 옛날 할머니가 진우 씨에게 읽어주셨던 것처럼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이 듣고 할머니를 제 곁에 머물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셋째 날 밤 어머니가 잠시 죽을 사러 가셨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희미한 빛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저는 기뻐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뺨에 갖다 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쁜 사람들 손에 이 집이 넘어가게 하지 말 거라. 나를 자두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저는 목이 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어디 못 가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신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가지 마요. 나 무서워요. 혼자는 무서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작고 연약하며 가장 외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진우 씨의 핏줄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늦어름의 민들레 씨앗처럼 가볍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의사는 고비는 넘겼지만 매우 쇠약해서 오랫동안 요양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감정적인 충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와 할머니의 침대를 정리하다가 베개 밑에 숨겨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민준이에게 언젠가 할머니가 없거든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어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을 삼키듯 읽었습니다. 나의 민준이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머니는 아마 내 곁에 없겠구나. 울지 마라.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고 무엇보다 평생을 기다려온 손주와 마지막 날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니까. 처음 며칠 동안 너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사과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많은 기억을 짊어진 여자였단다. 네가 왔을 때 사랑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네가 매일 아침 나를 웃게 만들었고 내가 꽃병에 꽃을 더 꽂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정리하게 만든 이유라는 것을. 너는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어. 너는 내가 가진 마지막 가족이었단다. 할머니가 죽거든 진우 씨가 사랑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두나무 아래에 묻어다오. 올바르게 살고 내 어머니를 위해 할머니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거든 감사하는 마음과 온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렴. 사랑한다. 너의 할머니 윤희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침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처럼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도 오해도 재산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언젠가 제가 돌아와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을 그날이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3주, 건강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저는 할머니의 눈빛이 날마다 흐려지고 목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단 한 시간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침대 곁에 앉아 맑은 아침, 햇살, 마당에 앉은 참새, 집 뒤 자두나무를 스치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가을 저녁, 해가 막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드릴 배를 깎고 있는데 할머니가 희미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네, 저 여기 있어요. 물 드실래요? 아니,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구나.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눈빛은 평생의 기다림이 담긴 빛으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니? 지난 40년 동안 내가 그 저택에서 산 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단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게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평생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진우 씨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싶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긴 한숨도 유언도 없이. 단지 제 손 위에 놓인 할머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질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할머니가 평생을 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용서했던 바로 그 저택에서 치러졌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고 찾아온 모든 이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소문났던 한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 마음에 그토록 많은 슬픔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고 제비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 와서 어색하게 흰 국화를 놓고는 합장하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 내내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할머니를 가족의 일부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7일째가 막 시작되려 할 때 낯선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검은 한복을 입고 흰 국화 바구니를 든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서윤이 어르신의 옛 지인입니다. 향 하나만 올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다가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제단 위에 봉인된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향을 올린 후 그 여인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민준 씨. 네, 맞습니다. 할머니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향기입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일하시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딸이었죠.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 서윤이 할머니께서 저를 양딸로 삼아 학교에 보내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셨습니다. 18살에 집을 떠났지만 그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선행을 하려거든 공을 내세우지 말라고 하셨죠. 하늘이 듣고 그 공을 거두어 갈까 봐요. 그 여인은 미소 짓고는 꽃바구니에서 낡은 천으로 싼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수첩입니다. 여기에는 할머니께서 도와주셨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요. 학비, 병원비,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아이들까지요. 저는 수첩을 열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60개가 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각 줄마다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995년 남편이 떠난 후 빵집을 열 수 있도록 김여사 도움. 2002년 폐지 줍는 아주머니, 아들 심장병 수술비 지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민준이를 만나다. 반평생을 기다린 내 손주. 은혜를 다 갚았으니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비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단지 제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남몰래 선행을 베풀면서도 단 한 번의 자랑도 하지 않은 큰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유언대로 했습니다. 집 뒤 늙은 자두나무 아래에 소박한 묘를 만들고 묘비에는 단 한 줄만 새겼습니다. 서윤이 한평생 사랑으로 살다 간 여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자두나무는 더 푸르러지고 꽃도 더 많이 피었으며 참새들도 매일 아침 돌아와 지저귀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아니라 추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 집에 계속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 오셔서 나무를 돌보고 요리를 하고 가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슬픔으로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삶을 스쳐가며 흔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루로 나가 할머니가 앉으시던 나무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감사로 가득 찬 마음, 온전한 기억,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가족을 얻고
그 껍질을 벗어났습니다. 한때 바람 소리만 들리던 낡은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 말소리, 발소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며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마치 제가 남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주신 한 할머니가 계셨다는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가난한 청년의 희생이나 과거 속에 갇혀 살던 한 여인의 조용한 사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물질, 편견,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정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끼 낀 저택에 갇혀 기이하게만 보였던 서윤희 할머니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 때문에 절망했던 대학생 민주는 결국 할머니의 인생에 마지막 빛을 가져다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이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운명 뒤에는 진실한 마음만이 느낄 수 있는 여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고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씨앗이 길 잃은 누군가를 내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간직한 모든 분들을 위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매일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